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연구해볼 뉴스 뭔가요?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1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예. 또 함께 기소됐던 신미숙 전 균형 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네. 1심 법정 구속. 김준일 기자. 예. 실형이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뭐 여러 블랙리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양승태 대법원의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제 문제 성향의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이런 게 있었고. 네. 문화부의 이제 문화부 블랙리스트, 그렇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관리를 한 거. 여기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인데 어찌됐든 다 기소가 돼서 재판 중입니다. 사법부 네. 블랙리스트, 문화부 블랙리스트. 그거를 이제 진행을 했던 게 뭐 이제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 이런 거를 다 주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인 거고, 그렇죠. 예. 요번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 그게 차이점인 거죠.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적발이 안 되거나 처벌이 안 됐는데 어찌됐든 다 기소가 되고 있고 그거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예.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던 방식대로 계속 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거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공천 개입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죄가 나서 실형 2년을 받았어요. 징역 2년을. 그렇죠.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냐면은 2016년 총선 당시 네. 청와대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하고 서울 강남에다가 진박 후보, 소위 말하는 진실한 친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여론조사도 벌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죄로 판별이 났거든요.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가 어느 정도 선거에 뭐 이렇게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용인이 됐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개입 같은 것들이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흐름이 지금 확립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것까지 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전에 인사들이 뭐 사표를 내거나 사표 안 내면 사표를 받아서라도 새 인물로 바꾸는 거, 이게 마치 관행처럼 지금까지는 전해져 왔더라도 이제는 안 된다. 뭐 이런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됩니까? 그래서 김은경 장관이 재판에서 전 정권에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라고 아니 대통령 했는데 바뀌고 정권이 새로 들어섰는데 사람도 바뀌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왔던 거죠, 재판에서. 예. 근데 재판부는 이거는 타파해야 될 불법 관행이지 이거를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실형을 때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건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관행이 굳어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관행이 바뀌어서 기준이 바뀐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2019년 3월에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434명에 달한다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게 된 임원이 11개 부처에 64명에 달한다. 이 중에 58명이 그 자리를 채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캠코더 인사다, 캠프 코드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문제가 드러났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또 있는데 네.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 연구원장이 당시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내가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네, 네. 또 국가보훈처도 피호진 처장이 국회에서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시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나와서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현 정부의 도덕성에 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은경 장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어제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거. 예. 이게 1심 또 하나만 징역. 첨언을 하자면은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2019년 당시에 이제 기소 당시에 청와대 그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환경부 거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2019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침묵을 했습니다. 아, 입장이 안 나왔어요. 입장이 안 나왔죠. 예. 뭐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예, 이모 집에 맡겨졌다가 욕조에 빠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10살 초등학생의 사인이 밝혀졌는데요.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이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모 집에 네. 맡겼는데 아이가 물에 빠져서 숨졌다. 그것도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욕조에 하니까요. 빠져서 숨졌다. 이게 이제 이모 부부의 얘기였던 네. 거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빠진 게 아니라 일종의 물 고문처럼 네. 뭐 얼굴을 담갔다는 거예요. 예, 이 A 양이 숨진 게 지난 8일 낮이었는데요. 아이가 욕조에서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돼서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 옮겼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이 A 양 몸에서 수많은 멍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곧바로 이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모 부부는 훈육 차원에서 가벼운 체벌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들 부부가 A 양이 소변을 흘린다 이런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뭐 빗자루 등을 마구 때렸고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부검이 있었는데요. 모진 매질에 의한 속발성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 동부경찰서 김종국 형사과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익사가 아닌가 막 머리를 었다 해서 그거는 일단 1차 부검 소견에선 뭐 직접적 사인은 없었어요. 정확한 건 2주 후에 나오겠지만은 속발성 쇼크사는 이제 전신에 멍이 좀 많을 때 안에 피하 출혈로 인해서 자체 아동 같은 경우 이제 쇼크사 한 거로 학대 치사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쇼크사 했다. 지금 조카인 거잖아요. 조카. 조카죠. 이모 집에 온 거니까. 10살 조카가 소변 잘 못 가린다. 소변 예. 흘린다.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소변을 흘려서 내가 그냥 훈육 차원에서 이랬다. 아니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고문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숨졌다고요? 와, 이거 참 뭐 정인이 사건의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너무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이모가 됐든 뭐 양부모가 됐든 친부모가 됐든 누구든 이제 아동 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이제 구분을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 학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전에 아동 학대 신고가 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 건과 그 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지금 궁금한 네. 게 네. 유창수 PD 네. 어제 이 담당 형사하고 통화 오래 했잖아요. 다만 담당 형사가 가정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더는 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이모 집에는 언제부터 맡겨진 거예요? 지난해 11월부터 맡겨졌고요. 친모가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맡아서 키울 사람 찾다가 이모 집에 맡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지난 11월부터면 그럼 한 3개월째 예, 지금 3개월 이모 정도.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 증언에 따르면은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시끄럽게 고함 치는 소리 또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근데 좀 강하게 훈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모 부부는 이제 3일 전부터 그 뭐 소변을 흘린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벼운 체벌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이웃에서 있습니다. 소리치는 걸 들은 건 일주일 전이다 이미. 네, 일주일 전부터 계속 들려왔다. 계속 들려왔다. 네. 뭐 그 왜 친모의 입장이라든지 친부모의 입장이라든지 왜 이모 집에 그렇게 맡기게 됐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그 없고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갖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부분이 주목이 되냐면 이 아이가 지금 이모 집에 맡겨지고 나서 학대 신고 같은 게 지금 들어온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는 이 아이가 이 집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집 자식이 지금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집에서 학대 뭐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주목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학대 신고가 들어갔으면 막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를 지금 방학이거나 예.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하거나. 예.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고
그냥 뭐 소리만 약간 크게 날리면 뭐 약간 불효가 있거나 훈육을 하겠거니 하고 이제 신고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거를 사전에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렵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좀 필요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처벌을 높여야 되는 거고 좀 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저는 예. 사실 이 이모 부부도 훈육 때문에 체벌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전문가들은 훈육을 가장한 학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런 훈육이 어딨어요. 아니 아이 10살짜리 아이 머리를 욕조에 쳐박는 이런 훈육이 세상에 어딨어요. 뭐 정도의 문제도 있지만 아예 그 때릴 필요가 있는 훈육이란 건 없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고요. 아 머리를 뭐 물에 넣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훈육은 때리면서 이루어지는 훈육은 때리면서까지 아예 없다. 이루어져야 될 훈육은 없다. 이건 가해자의 논리일 뿐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고요. 때려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뇌 구조와 발달을 망가뜨리는 것뿐이다. 특히 맞는 아이뿐 아니라 보는 아이까지 뇌에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아이도 예, 그 그래서 광경을. 때리지 않고는 아이와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 상담을 받아야지 때려서 훈육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내가 키운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예. 때려서 빨리 가르치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요 이야기는 요 사건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드러나면 더 저희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죠. 예, 최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가 코로나 항체를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 논문에서 관심이 특히 집중됐던 부분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일반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중 6명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환자들과 동일한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10명 중 6명에게서 네.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는데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더라. 네, 코로나 환자들과 동일한 면역세포가 있었다.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상당수는 코로나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면역세포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추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단 면역을 갖춘 거 아니냐. 더 나가서 사실은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도 필요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논문이 그 네. 서울대학교 오명돈 교수가 함께 쓴 논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명돈 교수 하면은 우리나라 뭐 이 감염 분야의 1인자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저자로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게 파문이 인 뒤에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저자들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이 저자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추정과 해석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연구 대상이 적어서 그 내용 가지고 단언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그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면역세포가 있거나 항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치명률이 좀 생각보다 낮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백신과 방역이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준일 기자. 네. 예. 이거 그러니까 어려워요 좀. 중화 항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체는 이제 뭐 외부의 뭐 병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으면은 그게 네. 충분하게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래서 네.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지금 된다라는 거기까지 거예요. SNS상에서는 막 좀 논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 당사자들도 이 논문을 쓴 사람들도 아니라고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고 일단 표본수도 적고. 예, 표본수도 적고. 근데 왜 그걸 어떻게 생성이 된 거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7가지고 7번째예요, 이게. 뭐 그 전에 사스 메르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인간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여러 바이러스를 사람은 계속 살면서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이런 항체가 비슷한 류로 형성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네. 사스에 비해서 치명률이 낮아요. 사스는 10%고요. 메르스는 30%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는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간에게 항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추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 처음부터 그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치명률은 낮은 대신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넓게 퍼진다. 그리고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무증상으로도 낫지만 문제는
노인들, 네. 뭐 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걸리면 그게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 같은 기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은 기조지만은 이유가 좀 설명이 된다. 이렇게 좀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은 논문이다. 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일부 백신 보고서에 부작용에 사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백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다 입을 닫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요.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백신이 나올 수가 없는 병인데 각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뭐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과 버스에서 감염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거대한 사기극이란 얘기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할 수는 있지만 방역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음모론이 진실이라면 전 세계 정부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다 한통속이 돼서 인류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상식적인 판단일까? 이런 음모론에 귀 기울이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논문이 음모론이라는 건 전혀 네. 아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좀 떠도는 소문들을 조심해라 그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